네, 인문 강의 언어 논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략이 중요한 시험이다. 피셋은 특히 언어 논리는 전략이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언어 논리의 출제 패턴을 좀 볼까요? 그 적성 시험이 좋은 게 뭐냐면요. 유형이 잡혀져 있어요. 유형이 잡혀져 있고 또 그 유형이 잡혀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출제 패턴이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지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도 문제 출제 패턴만 제대로 아시면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전략을 좀 세우기가 용이해집니다. 언어 논리에서 나오는 문제 스타일은 그러니까 뭔가 파트를 나누자면 총 3가지 파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해 하시는 독해 파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는 잘 나오지 않는 스타일인데 논증이라는 파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 논리라는 파트가 들어갑니다. 이건 굉장히 또 생소한 파트죠. 논리 파트는 뭐 논증도 포함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언어를 다루는 일반 유사 기출에서는 사실은 피셋 그 언어 논리에서만 다루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언어 논리라고 하잖아요. 아예 시험명에 논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능에서 비슷한 거. 그러니까 발문 있고 지문 길게 주어지고 선택지 5개 있고 이런 스타일로 구성이 되는 일반적인 이해력, 추론력 이런 것들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지는 독해 문제와 형태는 상당히 비슷한데 주어지는 지문의 좀 그 스타일이 그러니까 어떤 지문의 소재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말 그대로 논증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논점이 분명한 글, 논점이 있는 글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논증이라고 하는데 일반 독해 문제의 지문은 설명문이 많아요. 설명문이 많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논리는 대표적인 형태가 퀴즈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에서 나오는 문제 패턴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언어에서 나오는 문제가 독해 문제가 있고 논증 문제가 있고 논리 문제가 있다더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단순히 보이는 형태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을 세워라.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려면 단순히 문제를 독해 논증 논리로 나눠서는 명확한 전략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저는 언어 논리라는 영역의 문제 출제 패턴을 어떻게 구분을 좀 할 거냐면요. 언어를 의미하는 독해 영역과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논리 이렇게 좀 쪼개서 볼 거예요. 언어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릴 거냐면 밀독형이다, 광독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밀독은 이때 밀자는 빽빽할 밀자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문의 정보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제가 작게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쪼개서 세부적인 정보들을 좀 봐주셔야 하는 문제 유형인 거죠. 반면 광독형 할 때 광자는 넓을 광자를 씁니다. 지문을 읽을 때 세부적인 거를 보는 것보다는 좀 넓게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제가 좀 붙여봤고요. 그래서 크게 읽자.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언어 유형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해 패턴의 문제나 논증 파트의 문제들은 나오는 방식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발문 있고 지문 있고 선택지로 구성되는 그래서 지문이 길게 뽑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밀독형은 작게 읽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세부 정보를 좀 보시고 꼼꼼히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다
라고 본다면 광독형의 세부 정보보다는요, 전체 흐름, 큰 맥락을 보시고 그 다음에 논지, 주장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7급 공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경력처럼 25문제를 60분 푸는 형태로 출제가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25문제를 60분에 푼다. 푼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충 한 문제당 2분씩 잡으시고 한 10분 정도는 또 마킹하는 시간, 검토하는 시간 필요하시죠? 그런 식으로 잡아서 문제당 2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2분이 걸리진 않아요. 어떤 문제는 3분 걸릴 만큼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1분 안쪽에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전략을 세울 때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게 시간을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시험은 사실 이렇게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25문제 60분에 푸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 안에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문제당 2분을 푼다라는 전략은 사실 전략이 아니고요. 어떤 문제를 2분을 줄 거고 어떤 문제는 1분을 줄 거고 어떤 문제는 3분을 줄 건지를 사실 문제를 풀기 전에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전략을 세우기가 좀 용이하겠죠? 문제 25문제 다 풀고 나서 난이도 판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어려웠어. 한 3분 걸리면 되겠네. 이 문제는 쉬웠어. 1분 걸렸어도 되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건 전략이 아니죠. 사후 비판이나 사후 복귀하는 거겠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딱 받았을 때, 계속 시험장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실전 전략.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았을 때 이 문제를 몇 분에 풀 건가를 바로 결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밀도과 광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일 때 좀 작게 읽을 것인가, 어떤 문제일 때 크게 읽을 것인가, 이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밀독이 어떤 거고 광독을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근거는 뭐가 될 거냐면 발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문제를 먼저 읽으시죠.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시고 이 문제는 밀독해야겠구나, 이 문제는 광독해야겠구나를 결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독형 문제로 대표적인 게 어떤 발문들이 있냐면 부합,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세 가지 발문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매년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발문이 보이면 이거는 밀독형이다, 작게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크게 읽어야 될 문제의 발문들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여기 논지 찾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논지나 주장을 찾거나 혹은 중심 내용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들, 이게 대표적인 광독형 문제의 발문이고요. 그 다음에 논지를 찾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러니까 논지를 찾아놓고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음 글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반박으로 적절한 것은,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약화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강화, 약화나 이런 단어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지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광독형 문제에 이런 발문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라는 발문도 있어요. 분석이라는 발문도 있어요. 이런 발문들이 나왔을 때 이거는 광독형, 좀 크게 읽어도 되겠다, 중심 내용을 잡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판서를 해놓은 요것들은 다 주장 논지와 관련된 광독 문제라면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어떤 유형의 광독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냐면, 단서를 찾아 들어가는 광독 문제들, 빈칸을 집어넣어 놓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라거나, 밑줄을 그어놓고 그 밑줄의 내용을 추론하라거나, 혹은 사례를 적용하라거나,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매년 등장합니다. 빠지지 않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도 사실 지문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꼼꼼히 다 읽는 밀독형이라기보다는 빈칸을 채우고 밑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단서 몇 가지만 잡아서 들어가는 광독형 크게 읽기. 그러니까 요거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지문을 꼼꼼하게 다 읽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크게 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판서해 놓은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밀독형 발문 되게 단순해요. 저 세 가지밖에 없는데 광독형 발문은 상당히 다양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광독형이 비중이 어떻게 보면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논리 파트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퀴즈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논리 이론을 적용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연역이라던가 귀납을 구분하는 거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논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이론을 습득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 정도는 암기하듯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적용하고 응용하는 형태로 퀴즈 문제 형태로 논리 문제는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특히 언어 부분, 독해 부분이 비중이 크죠. 사실 논리는 25문제 중에서 많이 나와야 4문제 정도 나옵니다. 난이도가 높게 나와서 그렇지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머지 20문제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 독해 유형에서 밀독형과 광독형을 좀 구분을 하시면 문제의 어떤 접근법이 좀 쉬워질 수 있는 게 전략을 세우기가 좀 수월해지는 게요.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세부 정보를 다 봐야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밀독형은 걸리는 시간이 2분이면 정말 좋은 거고요. 맥시멈 3분 정도 잡으셔도 돼요. 물론 3분 잡을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매년 난이도가 높고 지문이 길고 좀 내용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평균 2분 30초? 좋아요. 밀독형 문제는 그 정도로 문제 해결하시면 좋고 그러면 뭐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걸린다 하면 우리 아까 단순 계산했던 거에 따르면 2분보다 더 넘어가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그 오버되는 시간은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면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광독형 문제는 크게 읽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발문들이 나왔을 때는 2분에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1분 30초 맥스로 맥시멈 1분 30초 안에 문제를 풀자. 그 말은 1분 안쪽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광독형은 시간을 줄이는 데 관건이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쪽에 관건이 있고요. 밀독형은 정확도를 높이는 쪽에 관건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포인트를 둬야 될 부분이 다르고요. 그래서 접근법, 전략을 세우는 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광독형 문제와 밀독형 문제를 좀 구분을 해보면 사실 아까 출제 패턴 3가지 말씀드린 독해, 논증, 논리 중에 논리만 이쪽으로 빠지고 사실 밀독과 광독이 독해와 논증 쪽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나눈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들어가는 발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독형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시험입니다. 언어 논리라는 시험은. 그러니까 논증 쪽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요. 광독형 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전략은 일단 언어 하면 밀독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독해 스타일의 문제들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훨씬 잘하시면 광독형 문제를 내가 잘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이 줄인 시간을 밀독형에 갖다 풀면 밀독형 시간 넉넉하게 잡고 정확도 올릴 수 있고 논리 퀴즈 같은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 높게 출제될 거고 7급에서도 그렇게 출제될 거예요. 절대 쉽게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얘는 저는 3분 잡고 풀어요. 근데 퀴즈 문제 많아야 그러니까 2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 2개 3분 잡는 거 여기서 끌어다 쓰는 거죠. 이쪽 시간에서. 그래서 결국 저는 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광독형 문제가 언어 논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단 논지, 주장, 중심 내용 이런 것들이 광독형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독해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얘를 잘하면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논지나 주장과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는 게 딱 감각이 유지되고 있으면 사실 어떤 유형의 지문을 만나더라도 잘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독형 문제를 저는 중요하게 볼 거고 인문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먼저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을 익숙하게 연습을 해놓으면 밀독형 문제를 푸시거나 지문을 읽을 때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밀독, 광독, 작게 읽기, 크게 읽기 그런 말씀을 드릴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일단 언어논리스럽게 글을 읽는 첫 단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인문 강의 교재를 한번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교재는 일단 해커스 단기 합격 PSAT 입문서라고 되어 있는 책이고요. 네, 언어논리, 그 다음에 필셋의 다른 과목인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까지 다 한꺼번에 합본되어 있는 책입니다. 제가 다룰 부분은 파트 1, 언어논리, 여러분들 지금 보실 부분은 파트 1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목차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목차를 한번 펴보실게요. 목차를 보시면 파트 1 언어논리의 핵심 기본기가 1, 2, 3, 4, 5, 6,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볼까요? 핵심 기본기 1, 가장 중요한 문장에 주목한다. 논지나 중심 내용 찾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거 연습하자는 거고요. 핵심 기본기 2, 논증의 방향성에 주목한다. 아까 좀 생소할 거라고 말씀드린 비판, 강화, 약화 이쪽에 해당되는 문제를 연습하는 기본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 기본기 3을 보시면 글의 구조에 주목한다. 어느 파트냐면 글을 읽는 일반적인 독해 지문, 밀독 쪽에 해당되는 파트가 되겠고요. 핵심 기본기 5, 핵심 기본기 4, 키워드의 연결고리에 주목한다. 이것도 역시 독해 파트입니다. 밀독 쪽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본기 5는 문장 간의 맥락에 주목한다. 여기서 다룰 게 빈칸 추론, 밑줄 추론 같은 문제예요. 빈칸과 밑줄은 광독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독해 파트이기는 하지만 광독 쪽에 해당되는 독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핵심 기본기 6이 문장 속 논리 구조에 주목한다. 논리 파트를 다루는 거고, 아마 인문 강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 이론들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광독의 가장 기본기인 논지와 중심 내용 찾는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재 24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24페이지 보시기 전에 잠깐 앞 페이지 보시면 그 핵심 기본기 1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문장에 주목한다. 제가 이제 적어놓은 멘트를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언어논리의 정보는 박스 안에 긴 길이의 텍스트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따라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을 파악하지 못하면 전체 지문의 맥락을 이해하기 힘들고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보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광독의 논지 찾기 연습을 이제 할 건데, 그 연습이 단순히 논지와 중심 내용 찾는 데만 국한되는 그런 연습은 아니에요. 밀독을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뭔지, 최종적으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에 주목할 수 있으면 세부 정보도 사실 찾아내기가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파트니까, 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24페이지로 가셔서 네, 거기도 한번 같이 볼게요. 언어논리 지문에는 주장이나 논조가 있는 글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러한 지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문 전체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즉 논지. 이게 바로 논지의 어떤 그 개념 정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논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 핵심 키워드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논리는 글의 논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쭉 뭔가 1단락, 2단락, 3단락 내려오면서 뭔가 내용을 설명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필자의 견해, 주장이 딱 정리되는 그런 형태가 필셋 언어논리에서는 사실 가장 많은 지문 형태예요. 물론
다른 스타일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논지를 찾아야 하는 문제에서는 지엽적인 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에 문장들을 정리하고 있는 문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결국 뭐냐면 밀독하지 마시고 광독하세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몸풀기 처럼 우리 예제 문제 밑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제가 시간을 요 예제는 굉장히 짧거든요. 지문이 한 단락 정도로 딱 구성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 드려볼 테니까 빠른 속도로 지문을 한번 읽으셔서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논지가 맞는지 밑에 나와 있는 문장이 맞으면 O, 맞지 않으면 X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지문을 읽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35초 정도 시간 잰 것 같고요. 다음 글을 읽고 글의 논지를 정리한 것으로 아래 문장이 적합하면 O, 적합하지 않으면 X. 지문 한번 읽어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되어 역사상 유례 없는 전 세계 동시불황을 촉발시킨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의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향후 하나의 사조로서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주류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퇴조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이후 모델을 어디서부터 모색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체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체크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지문을 읽을 때 특히나 광독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동일한 강도로 뭔가 암기를 하거나 기억을 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논지를 찾는데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에 딱딱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체크한 이유는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글이 굉장히 짧긴 하지만 어떤 글에서 논지나 주장을 찾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글의 첫 부분, 거의 첫 단계겠죠. 첫 단락. 그 부분에서 뭔가 물음을 던지고 있으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게 주장과 논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지를 찾는 스타일의 광독형 지문을 읽을 때는 뭔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물음표로 끝나고 있는 문장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저는 괄호로 딱 묶어서 눈에 띄게 표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묶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문장에 이 문제 제기에 답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모색할 것인가가 문제 제기예요. 해답은 고전적 문헌 속이나 기상천외한 이론에 있지 않다. 경제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틀을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모색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 금융위기의 현실과 경제 침체가 고용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이후의 모델을 어디서부터 모색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해답을 내리고 있죠.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이 결국엔 지문의 논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럼 지문 아래에 있는 문장 한번 볼게요. 신자유주의 이후의 모델은 우리 경제 현실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문제 제기에 대한 마지막 문장의 해답을 사실 그대로 정리해서 갖다 놓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논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하시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논지를 찾는 과정을 되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지금 예제를 제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실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지문 길이가 좀 길어집니다. 지금 예제 문제와는 다르게 지문 길이가 길게 뽑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문 강의는 여러분들이 펜을 직접 들고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 내에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각자 스스로 계속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손에 붙는 자기만의 읽기 방법이 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적용해보기 파트가 있죠. 25페이지에 보시면 스텝 1 직접 해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해볼 거예요. 지문 길이가 길어졌어요. 단락이 한 단락이 아니라 이미 세 단락으로 길어져 있고 요거 이제 시험지로 딱 따지면 요 정도 길이의 지문을 읽으면 뭐 한 45초 정도 1분 내쪽으로 지문을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 논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봅시다라고 했는데 직접 뭐 답안 그 칸에 적으셔도 되지만 실전에서는 논지를 찾아서 적지는 않죠.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뭐 밑줄을 치시던 뭐 괄호 표시를 하시던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가 아까보다 지문이 좀 상당히 길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45초에서 1분 정도 사이로 시간을 재서 한번 끊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 안에 지문을 읽어서 논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쟀는데 지문을 한번 다 읽어보셨을까요? 계속 생각하셔야 될 게 논지를 찾는 방식으로 지문을 읽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문을 무조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 결론, 글의 최종 결론이나 최종적으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려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문에서 최종 결론이 2개, 3개 나오는 경우는 없죠. 하나의 글에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한 문장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이 나와 있는 세부적인 정보에 눈길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한번 지문을 읽어볼게요. 논지를 찾는 방식으로 지문을 읽으면 상당히 빠르게 지문을 훑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최근에 사이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 현상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A의 연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럼 일단 중심 소재는 A의 연구가 될 거예요. A의 연구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A의 연구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A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찾는 게 아니라 글의 논지를 찾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 소재로 등장한 A의 연구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필자의 평가가 무엇인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A의 연구에 따르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자본이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따옴표로 딱 묶여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언어논리 지문에서 따옴표 처리된 단어들은 핵심 키워드거나 아니면 좀 생소한 용어라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단어들의 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단어들은 좀 읽으면서 체크를 해두시고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A의 연구 쪽에서 핵심되는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밑줄을 하나 그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이론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거는 그냥 A의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A 이론이 뭔지, A 연구의 결론이 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필자의 평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쑥 훑어주세요. 이 A의 이론에 관한 설명이 어디서 끝나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 보셔도 더 나아가 A는 계속 A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꼼꼼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첫 단락의 마지막 두 문장은 세부적인 A 이론의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논지를 찾는 과정에서는 사실 눈여겨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저 같으면 쑥 훑고 그냥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 읽어요.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몇몇 학자들은 A의 이론을 적용하여, 여기서도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계속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필자의 견해예요. 근데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사람 필자가 아니에요. 몇몇 학자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쭉 훑어서 내려갑니다. 사이버 공동체에서도 A의 이론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이버 공동체에서 사회적 자본의 증가는 곧 정치 참여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근데 이거는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몇몇 학자들의 생각. 계속 필자가 그러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눈여겨본다면 그 다음 문장에 하지만으로 시작하고 있음에 주목을 하셔야 되죠. 하지만이라는 거는 뭐 그러나 우리가 얘를 역접의 접속사 라고 말을 하죠. 역접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하지만 그러나 뒤쪽의 문장은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필자가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문장 뒤쪽에 기존에 전개되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면 그 하지만 뒤쪽의 내용이 필자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논지를 찾아내는데 접속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역접의 접속사. 하지만 그러나 같은 접속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말은 그 어떤 접속사 뒤쪽에 나오는 문장이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주장을 찾는 지문에서는 그런 접속사만 골라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속사 위주로 중요한 문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뒤쪽을 한번 볼게요.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A의 연구와 그거를 지지하고 있는 몇몇 학자들의 어떤 생각을 뒤집는 얘기를 지금 필자는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각종 사이버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은 높지만 투표나 다른 정치 활동에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정치를 혐오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A의 주장은 사이버 공동체가 활성화된 오늘날에는 잘 맞지 않는다. 중간에 요즘 젊은이들이 어떠하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세부적인 정보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실 필요 없고 마지막 문장 이런 측면에서 정리되고 있는 멘트잖아요. A의 주장은 잘 맞지 않아. A의 주장을 지금 반대로 공격하고 있는 게 필자의 입장이다.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잡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사이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 참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적 자본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까 A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핵심어였고 거기에 다운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필자는 정치적 자본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필자가 주장하는 논지 쪽에 해당되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뒤쪽에 보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와는 달리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과 그 다음 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줄에도 보면 사회적 자본과는 구분될 필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자본을 계속 비교하는 그런 문장들이 제시가 되는데 이런 것들 눈여겨보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 지문을 가지고 발문이 논지를 찾는 게 아니라 부합하는 선택지를 찾으라거나 아니면 추론하는 선택지를 찾으라고 했다면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마지막 단락에 사회적 자본과 그 다음에 정치적 자본의 비교 대조가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언어 논리에서 지문을 읽을 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택지화 되는 부분, 그러니까 선택지에 잘 걸려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 밀독형 문제의 지문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선택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체크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건 지금 우리 광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정보는 일단 제껴두시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끝까지 필자가 A의 연구 결과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것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봅니다. 사회적 자본만으로 정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 자본과 정치 참여 사이를 정치적 자본이 매개할 때 비로소 정치 참여가 활성화된다. 이게 필자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죠.
지문이 쉽게 구성이 돼서 쉽게 논지를 찾게 하려면 마지막 문장에 따라서 그러므로 같은 어떤 또 키워드를 접속사를 넣어줬을 거예요. 이거는 역접이 아니라 정리를 하는 그런 멘트를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죠. 역접의 접속사와 더불어서 주장과 논지, 중심 내용을 찾는데 핵심이 되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좀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이 지문은 마지막 문장에 따라서 그러므로 안 붙여줬어요. 하지만 A의 연구에 대해서 필자가 하지만 뒤쪽으로 반대 방향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게 마지막 단락에 정치적 자본이라는 단어로 제시가 되면서 끝까지 그 방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이 논지를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딱 마지막 문장에 밑줄 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에 정치적 자본 쪽에 동그라미 하나 쳐줄 것 같습니다. 핵심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 게 되어 있는 꿀풀이 팁 그쪽에 보시면 접속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접속사는 논지를 찾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되게 그러므로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와 같은 표현은 글의 결론을 제시하는 접속어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는 문장이나 단락에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단락이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는데 마지막 단락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면 사실 논지를 찾는 문제라면 마지막 단락을 먼저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단락 쪽에 그러므로 따라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뭔가 위쪽에 됐던 얘기를 마지막 단락 쪽에서 정리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접속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먼저 보이면 마지막 단락만 먼저 읽고 거기서 논지를 쉽게 찾으시고 선택지에서 가장 비슷한 거 골라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직접 해보는 방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45초에서 1분 사이에 지문을 읽어서 딱 논지 쪽을 찾아내실 수 있었다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잘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를 보시면 26페이지 보시면 스텝 2라고 해서 가이드와 정답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의 밑줄 저는 이런 부분들 체크할 겁니다 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까 첫 단락에서 A의 연구의 핵심 키워드 사회적 자본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 세 번째 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A의 연구 결과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런데 그 A의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A의 주장은 사이버 공동체가 활성화된 오늘날에 맞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필자가 반대 견해를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 글의 최종적인 필자의 최종적인 주장과 논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스텝 문제에서 문제 적용해 보기에서 지금 우리가 해봤던 이 문제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논지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논지나 주장을 찾는 문제가 언어 논리는 유형화 되어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원체 이제 이미 5급 공채 시장 같은 데서 많이 5급 공채 시험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논지, 주장일 수도 있어요. 지문 구성 방식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문 구성 방식을 알아두라는 말씀은 결국 뭐냐면 이걸 정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논지와 주장과 관련된 지문을 읽을 때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 사실은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제기 부분. 문제 제기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형태로 지문이 출제가 되는 게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이 답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속사를 많이 활용을 한다. 역접의 접속사나 그 다음에 정리해주는 따라서 그러므로 같은 접속사를 확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로 또 많이 나오는 패턴이 어떤 지문 구조를 가지냐면요. 제3자의 견해를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제3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게 문제 제기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제기는 뭔가 이렇게 딱 뭐뭐 하는가 하는 식으로 물음표로 끝나지만 제3자의 견해는 필자의 견해, 그러니까 지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쓰고 있는 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문단이 구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25페이지의 그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도 A의 연구라는 얘기를 딱 하잖아요. 이건 필자의 연구가 아니잖아요. 제3자의 견해가 제시가 된 거고 그 제3자의 견해를 공격하거나 혹은 지지하는 방식으로 필자의 견해가 제시가 되는데요. 공격하는 쪽인지 반대하는 쪽인지 지지하는 쪽인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세부적인 정보를 보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지문 읽으면서 아 그럼 필자는 제3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쪽인가? 같은 편이야? 공격하는 쪽인가? 반대편이야? 이것만 확인하시면 논지 쉽게 찾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논리의 논증 파트의 문제를 보셨을 때 논증이 구조화되는 양식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만 좀 익숙하게 알아두셔도 이런 지문 읽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이제 그 제가 왼쪽에 보시면 핵심 포인트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복습을 하시거나 할 때 이런 문제 스타일을 볼 때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들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뭐, 우리 한국어로 된 글이 거의 대부분 두괄식 아니면 미괄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두괄식은 첫 단락에 어떤 필자의 주장이 제시가 되거나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는 게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근데 기출에서도 보면 주장과 논지 쪽이 제시되어 있는 그런 지문인데 첫 단락에 제시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중간 단락에 논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논지는 마지막 단락에 있다거나 첫 단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방식은 조금 위험하고요. 다만 그 박스에서 끝에서 한 6번째 줄 정도 보시면 첫 단락은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단락에 논지가 제시가 되더라도 첫 단락에서 문제 제기 부분을 제대로 잡아두면 그게 논지를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단락 중요하니까 문제 제기 부분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즉 논지를 찾는 것은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리고 제3자의 견해도 그 문제 제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핵심 기본기 첫 번째에서 그 소단락 1에 해당하는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파악하라. 논지와 주장 찾는 연습을 하는 파트인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할 수 있는 문제는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한꺼번에 3문제 정도 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인문 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자신만의 감각을 기르고 저와 비교해서 맞춰보고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문 과정 중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언어 논리 스타일의 어떤 읽기 방식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문제 갖다가만 그걸 연습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프린트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보충 프린트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받으신 프린트에 1쪽을 보시고 그걸 저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가 있고요. 그 옆에 문제 1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동일한 문제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글에 논지를 적어보자라는 게 연습 문제인데 그거 보시면 지문만 나와 있고 선택지는 제가 지워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논지를 찾을 때 여러분 그 선택지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지는 지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딱 잡으신 다음에 선택지 보실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 맞고 틀린지 여부를 꼼꼼하게 내용상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까 교재에서 스텝 1에서 마지막 문장이 논지라고 딱 판단을 했잖아요. 그럼 그 문장과 가장 비슷하게 서술되어 있는 선택지를 골라주셔야 돼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골라주셔야 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라서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를 보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논지나 주장을 찾는 연습을 주관식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있듯이 스스로 지문만 읽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뭔지 한 문장을 꼽아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그 보충 교재들에 나와 있는 문제들, 연습할 문제들은 제가 선택지를 지운 형태로 지문만 제시를 해서 연습을 할 거고 왼쪽 페이지에 그런 지문이 나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원래 문제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선택지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지문을 읽어서 논지를 찾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고 비교해보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까 그 교재에서 지금 스텝 1 쪽에서 문제 풀고 스텝 2 쪽에서 저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지금 선택지가 없는 형태잖아요. 이 문제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형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교재에는 없고요. 보충 프린트 받으신 거에 10쪽을 잠깐만 좀 볼게요. 10쪽을 보시면 왼쪽 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와 선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 문제와 선지가 지금 우리가 교재 스텝에서 풀었던 지문의 문제와 선택지예요. 그거 한번 우리 지문에서 논지를 한번 찾았으니까 선택지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쭉 읽으면서 답이 되는 거. 논지로 가장 적절한 거 5개 선택지 중에서 뭐가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볼까요? 우리 지금 지문의 마지막 문장 사회적 자본만으로는 정치 참여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 자본과 정치 참여 사이를 정치적 자본이 매개할 때 비로소 정치 참여가 활성화된다라는 문장이 논지다라고 생각하고 체크를 했었죠. 그럼 선택지 한번 봅니다. 가장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 거 찾아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 사이버 공동체를 통해 축적된 사회적 자본에 정치적 자본이 더해질 때 정치 참여가 활성화된다. 마지막 문장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사실은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게 됩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들어가야 될 핵심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방향이 같으면 논지가 될 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 논지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정치적 자본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자본만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A의 연구에서 나왔던 사회적 자본에 정치적 자본이 더해질 때 그 다음에 정치 참여가 활발해진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1번은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그런 단어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 방향도 맞습니다. 1번이 논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2번 같은 경우는 사회적 자본은 정치적 자본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치 참여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여기도 역시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자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회적 자본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논지는 정치적 자본이 핵심 키워드인데 이번 선택지는 사회적 자본 안에 정치적 자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논지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논지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3번, 4번, 5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회는 정치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4번 사이버 공동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어렵게 되었다. 5번 사이버 공동체에 의해 자발적 참여 증가는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 3, 4, 5번의 문제점은 뭐냐면 필자의 주장의 핵심어인 정치적 자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정치적 자본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핵심적인 단어니까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 4, 5번은 절대로 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 4, 5번은 쉽게 제끼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선택지 중에서 답을 고른다고 하셔도 1번과 2번 정치적 자본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는 1번과 2번을 추려놓고 그중에 이제 답을 고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주관식으로 연습하셔야 되는지 논지는 지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장을 비슷하게 옮겨놓는 형태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자료 1페이지에 돌아오셔서 연습 1번에 논지를 찾기 위한 지문 한 단락짜리예요. 상당히 짤막한 지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한 30초에서 45초 정도 제가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요 글을 읽고 이 글의 논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문이 짧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시점에 당신만이 느끼는 어떤 감각을 지시하여 W라는 용어의 의미로 삼는다고 해보자. 그 이후에 가끔 그 감각을 느끼게 되면 W라고 불리는 그 감각이 나타났다고 당신은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 일단 그렇지만이라는 표현은 역접이죠. 그러면 좀 그 뒤쪽의 문장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죠. 그 경우에 당신이 그 용어를 올바로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만에 하나 첫 번째 감각을 잘못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실제로는 단지 희미하고 어렴풋한 유사성밖에 없는데도 첫 번째 감각과 두 번째 감각 사이에 밀접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더구나 그것이 착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올바른지 그 용어를 올바로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뒤쪽에 나오는 문장 두 문장은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뉘앙스로 갑니다. 만약 W라는 용어의 의미가 당신만이 느끼는 그 감각에만 해당한다면 W라는 용어의 올바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구분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문제제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어떻다면 당신만이 느끼는 감각에만 해당한다면 그러면 구분할 수 없다. 올바른 적용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용어. 그러니까 당신만이 느끼는 감각에 해당되는 용어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마지막 두 문장이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짧은 글의 논지, 주장하는 바,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지만 뒤쪽에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에 괄호로 표시를 해서 문제제기 부분임을 체크를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끝에 두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런 페이지로 가셔서 선택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지금 이 문제의 발문은요. 논지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그 교재에서 봤던 문제는 발문이 논지였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추론이에요. 발문이 추론이면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릴 때 어디에 해당되는 발문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밀독형. 대표적인 밀독형 발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문에서 전체적인 논지를 찾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는 단순히 광독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독해 문제, 밀독형 문제를 풀 때도 논지를 명확하게 잡고 있으면 선택지 판별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논지를 찾는 연습을 하는 지문은 발문이 논지로만 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밀독형 발문을 가지고 있는 지문을 가지고도 중심 내용이나 논지를 찾는 논조가 있는 글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문은 한번 읽어봤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지문을 읽었을 때 선택지에서 지문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만이 느끼는 감각을 지시하는 용어는 아무 의미도 없다. 어떤 용어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의미를 얻게 될 수 없다. 감각을 지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감각을 지시하는 용어의 의미는 그것이 무엇을 지시하는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 감각을 지시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선택지를 지금 쭉 읽어봤는데 밀독형 발문이 나왔을 때 광독형 발문과 굉장히 다른 접근법이 뭐냐면 광독형은 지금 우리가 지문을 먼저 보잖아요. 선택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지문을 읽었을 때 중심 주장을 딱 한 문장으로 추려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선택지를 판별하게 되는데요. 밀독형 발문, 부합, 알 수 있는 없는, 추론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밀독형은 뭐가 좀 차이가 나냐면요. 문 1 하고 발문이 추론이라고 나왔다. 지문이 있고 선택지가 있겠죠? 추론이라는 발문을 봤을 때 밀독형 발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내려가시면 되냐면 선택지로 먼저 내려갑니다. 선택지를 먼저 보는데 선택지를 볼 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선택지를 1번부터 5번까지 쭉 다 읽는 게 아니고요. 일단 주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가? 반복되는 단어가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고 중심 소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 위주로 그 단어의 핵심 개념, 특징 이런 것들 위주로 지문의 정보들을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내용을 건너뛰고요. 후반부, 서술어 부분에서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를 꼼꼼하게 읽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지를 통해서 아, 지문의 소재가 이 정도 되겠고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지문을 읽어야겠구나 정도를 판단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그걸 판단한 후에 비로소 지문으로 가서 지문을 꼼꼼히 세부적인 정보를 밀독해 줘야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반면 광독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실 때요.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논지 연습하고 있죠. 문 1, 논지를 찾아라 라는 이런 발문이 나오고 지문 있고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면 밀독과 광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를 딱 보고 광독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선택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문으로 일단 먼저 갑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논지를 찾아놓고 이걸 바탕으로 선택지에 비슷한 게 있는지를 보는 거죠. 순서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읽는 방식도 다르지만 문제 자체를 접근하는 방법도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 시험장에서 문제 1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라고 하면 발문에서 추론이죠. 그러면 일단 선택지를 보시는 거예요. 선택지 저는 어떤 방식으로 보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주어 부분 쭉 한번 훑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지를 볼 거예요. 감각을 지시하는 용어의 의미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각을 지시하는 용어의 의미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있으면 뭐라는 건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문의 정보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아까 우리가 논지라고 했던 그러니까 지문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 짧은 지문에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올바른 적용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용어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거고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1번에 들어가 있어요. 본인만이 느끼는 감각을 지시하는 용어는 아무 의미도 없다. 여기서 의미하는 본인만이 느끼는 감각은 올바른 적용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용어를 의미하는 거죠. 지문에서는 W라고 예시를 들고 있고요. 그래서 1번이 지문에 우리가 논지라고 생각했던 두 문장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으로 갈 거고요. 다른 선택지 중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선택지를 한번 보신다면 많이들 헷갈려하는 선택지가 정답으로 오답으로 많이 고르는 선택지가 3번인데요. 3번 한번 같이 볼게요. 감각을 지시하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감각을 지시하는 용어가 나만 느낄 수 있는, 나만 느끼는 감각에만 해당되는 용어가 되는 거를 지금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 지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추론할 수 있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옳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을 때 밀독형 문제더라도 지문 전체적인 논지를 찾아놓고 있으면 아, 글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다에 따라서 선치를 추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 추론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이런 용어는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1번은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3번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같지만 결국에는 의미를 갖는다예요. 상대적이든 어떤 거든. 근데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다가 논지기 때문에 3번은 아무리 그럴싸한 내용이라도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부 정보를 통해서 이 선지는 틀렸어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논조가 명확한 글이기 때문에 아, 방향이 틀렸어 라는 걸로 3번 선택지는 절대 추론할 수 있는 옳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고 선택지, 헷갈리는 선택지 중에서 뭐를 하나 골라낼까? 사실 오지선다형 문제를, 적성시험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대부분 3개는 제껴지는데요. 늘 2개 가지고 고민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 2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세부적인 정보를 팍 파고들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문 전체의 큰 흐름, 맥락,
방향 이런 걸로 충분히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논지나 어떤 주장하는 바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3번 선택지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이 페이지로 가시면 연습 2번이 있습니다. 역시 논지를 찾는 걸로 제가 발문을 만들어 놨고 왼쪽 페이지에 있는 지문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선택지 없는 거. 그래서 지문을 읽어 보실 텐데 얘도 지문이 별로 길지는 않은데 아까는 한 단락짜리였고요. 지금은 그래도 단락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45초에서 1분 내외로 제가 시간을 좀 재볼 테니까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논지가 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네, 볼까요? 일단 단락이 나눠져 있으니까 어느 단락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일단 단락별로 중요한 문장을 찾아보셔야죠. 이 단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연계됐을 때 세 단락 중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뽑아놓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뭔지를 찾으면 그게 논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탁월성을 획득하는 것은 기회를 습득하는 것과 유사하다.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배우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 봄으로써 배우듯이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용감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탁월성을 파괴하는 기원이나 원인들에 대해서도 탁월성이 생겨나는 기원이나 원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기의 경우를 보자. 집을 잘 지음으로써 좋은 건축가가 될 것이며 잘못 지음으로써 나쁜 건축가가 될 것이다. 성격적 탁월성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까지 읽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두 문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는 이유는 논지를 찾기 위해서 읽는 거니까 우리가 탁월성을 획득하는 것은 기회를 습득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뭔가 탁월성과 기회가 유사한 방식을 갖는다. 습득하는 과정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어떤 거에 유사성이 있냐면 뭔가를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되고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행함으로써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시작하는 또한 이라는 접속사는 언어 논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또한은 또한이라는 접속사는 그리고랑 사실 비슷하죠. 독해에서. 근데 언어 논리의 또한은 좀 특이해요. 얘는 무슨 의미를 갖냐면 병렬 구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병렬이라는 의미는 우리 그 논리 파트, 독해 파트 갔을 때 아마 그쪽에서 구조 보는 어떤 핵심 기본기 쪽에서 병렬은 제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동일한 중요도를 갖는다. 하지만 상관은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을게요. 무슨 말이냐면 또한 앞뒤로 문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지문처럼
두 번째 단락과 첫 번째 단락, 단락이 연결되는 부분에 또 하나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중요성, 이 강도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병렬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큰 연관성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일단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병렬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고 이 부분에서 선택지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글의 어떤 구조를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해 파트 가서 제가 조금 더 구조 다룰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또 안으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뭔가 탁월성 획득하는 거와 비슷한 강도의 뭔가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탁월성을 파괴하는 거. 이번에는 그것도 역시 기회와 동일하다라고 비슷하게 기원이나 원인들에 대해서도 생겨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비슷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뒤에 쭉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행하면서 뭔가 행한다라는 얘기가 왜냐하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게 똑같이 반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욕망에 관련된 것이나 분노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사정은 유사하다라고 나옵니다. 계속 첫 번째 단락의 첫 문장도 유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 또 한 번 유사하다. 계속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반복이 되죠. 근데 그 비슷한 게 그럼 뭔지 알아야 돼. 뭐가 비슷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첫 단락에서도 행함으로써 두 번째 단락도 행하면서 세 번째 단락도 행함으로써 이런 식 마지막 문장 보시면 전자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반면 후자의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함으로써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행함으로써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유사하다라는 거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논지를 딱 찾으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한 문장 을 딱 찾는다기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국에는 뭔가 딱 한 문장을 던져놓고 한 단락에서 탁월성과 기회가 비슷하다. 행하는 게 비슷하다라고 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같은 방식이야. 이것도 유사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논지로 잡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뭉뚱그려서 요약하듯이 어떤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이 논지다.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게 탁월성을 획득하는 방법이고 그게 탁월성을 파괴하는 것과 욕망과 분노에 관련된 것과도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논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로 가지고 온 원래 문제를 보시면 이 또한 발문이 추론입니다. 추론이기 때문에 논지가 명확하게 발문이 달려있는 지문이 아니라서 논지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찝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구조는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연습을 같이 해본 거고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지문을 읽어봤으니까 추론할 수 있는 거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지문과 일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한번 골라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고. 네, 한번 같이 볼게요. 발문이 추론이다.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를 가정을 해봅시다. 발문이 다한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추론이면 밀독이죠. 그럼 일단은 선택지를 먼저 훑을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앞쪽을 쭉 훑어보면 탁월성의 기원과 원인, 2번 성격적 탁월성, 3번은 성격적 탁월성, 그 다음에 성격적 탁월성 4번에서도 5번도 성격적 탁월성. 그러면 성격적 탁월성이라는 단어가 뭔가 핵심 소재, 중심 소재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논지 찾는 데서 봤을 때는 성격적 탁월성을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각 단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계속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첫 단락만 주요하게 읽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첫 문장 정도만 읽어주면 크게 눈여겨볼 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밀독형으로 들어갔을 때는 선택지에서 성격적 탁월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성격적 탁월성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라는 표현을 밀독을 하실 때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1번 탁월성의 기원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2번 성격적 탁월성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지금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성격적 탁월성도 그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행하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은 또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2번처럼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정의롭고 온화하며 절제 있는 본성을 지닌 사람이 성격적 탁월성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4번처럼 그런 걸 갖기 위해서 탁월한 기술자에게 배워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거를 갖게 된다. 탁월성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좋은 행동을 실천하면 성격적 탁월성을 갖게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요. 그죠? 성격적 탁월성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을 뿐이지 뭔가를 실천하면 행동을 하면 탁월성을 갖게 된다는 게 지문의 논지였기 때문에 그거의 바탕에서 내용을 추론해 보아도 5번이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연습 3번이 있어요. 네, 지문이 조금 더 길어지죠.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논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몇몇 철학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는 매 순간 이른바 자아를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 즉 우리는 자아의 존재와 그 존재의 지속성을 느끼며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을 만큼 자아의 완전한 동일성을 확신한다는 것이다. 딱 첫 문장 들어갈 때 몇몇 철학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에 눈길이 가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문의 논지를 찾으라고 한 건데 굳이 제3자, 몇몇 철학자들의 생각을 먼저 첫 단락에서 던져주고 있다는 거는 첫 단락에서 제3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성을 가지는 지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제3자의 견해를 첫 단락에서 제시를 해주면 중요한 거는 사실 필자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지 부정을 하는지 그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그게 논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 그 피셋 기출, 지금 5구 공채나 민간경력 시험에서 나오는 스타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문이 구성되면 필자의 논지는 거의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제3자의 견해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을 예상을 해보세요. 방향이 반대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제3자의 견해가 주어졌을 때 그 견해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 뒤쪽에 하지만 그러나 같은 역접의 접속사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가 또 철학 소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재는 굉장히 다양하게 언어 논리에서는 출제가 되는데 일단 뭔가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 이쪽 철학 관련된 소재가 나오면 생소하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서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배경 지식이 막 충분히 있지 않다면. 근데 배경 지식을 가동할 만한 그러한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광독형 지문을 읽을 때는 소재 탓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접속사, 구조,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논지를 못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되고 얘도 지금 두 번째 문장, 즉 이후를 읽어보면 사실 무슨 말인지 와닿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자아의 존재와 그 존재의 지속성을 느끼며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을 만큼 자아의 완전한 동일성을 확신한다. 이 내용이 도대체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밑줄은 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몇몇 철학자들의 생각을 즉이라는 접속사 이후에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이 즉 이하의 내용을 필자가 두둔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은 가장 강렬한 계속 제3자 몇몇 철학자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다지 눈여겨보실 필요 없어요. 더 나아가 그 다음 문장도 보시면 그들은 자아의 존재에 대해 또 다른 증거를 찾는다 해도 계속 제3자의 견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까지도 결국에는 몇몇 철학자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단락 딱 들어가면 하지만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꺾이죠. 확신에 찬 이와 같은 주장들은 우리의 실제 경험과 상반되며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자아의 관념을 이해할 수 없다. 몇몇 철학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필자의 견해가 주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실제적 관념은 분명히 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인상과 결부되어 있다. 인상은 지금 밑에 각주 처리되어 있어요. 경험의 직접적인 자료로서 감각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대상의 생생한 모습이나 성질. 근데 사실 이런 생소한 어떤 단어들을 개념 정의해놓고 있는 게 논지를 찾는 과정, 광독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 이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자아의 관념은 어떤 인상으로부터 유래하는가?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 물음표로 끝나는 문제 제기가 나와요. 자아의 관념은 어떤 인상으로부터 유래하는가?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죠? 답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인상이 아니지만 다양한 인상과 관념들이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겨진다. 만약 어떤 인상이 자아의 관념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 삶의 전 과정을 통해 그 인상은 변하지 않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아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인상은 없다. 그러나 뒤쪽 꺾이죠. 중요하겠죠. 인상은 변하지 않는 동일성을 유지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그런 인상이 없대요. 고통과 쾌락, 슬픔과 기쁨, 열정과 감각은 번갈아가며 발생하고 결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리 들어가죠. 자아의 관념은 이러한 인상들 가운데 어떤 것으로부터도 유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그렇다면 자아의 관념은 어떤 인상으로부터 유래하는가? 유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결국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되고요. 이 부분을 논지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만약 지문의 문장 중에서 논지가 될 만한 문장을 하나 찾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뒤쪽의 문장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몇몇 철학자들의 생각을 필자는 두둔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방향이 그러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문제의 발문은 주장이었어요. 한번 그 3쪽에 지금 오른쪽에 문제 3번으로 되어 있는 원래 스타일의 문제. 지금 우리 지문 같이 확인해 봤으니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아닌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를 찾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바가 아닌 거를 찾으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문에 등장하는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몇몇 철학자들의 견해. 그죠? 그 제3자의 견해가 첫 단락에 제기가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필자의 견해가 지금 잡혀 있죠. 그러면 만약 발문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얘기는 결국 뭐랑 동일한 발문이 되냐면 몇몇 철학자들의 생각과 동일한 내용이 선택지에 나오면 그럼 그게 답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지를 볼 때 몇몇 철학자들의 생각, 그러니까 글쓴이가 반대하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염두에 두시고 선택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1번. 자아의 존재는 증명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의식된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얘기였냐면 아까 첫 번째 단락에 몇몇 철학자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즉 이후의 문장. 그 내용에 들어가 있던 게 1번이었죠. 몇몇 철학자들의 생각이니까 필자가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겠죠. 글쓴이의 주장 그거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을 보시면 자아의 관념은 특정한 하나의 인상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던 얘기죠. 3번 자아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아의 관념은 실제 경험과 맞지 않는다. 두 번째 단락 하지만 뒤쪽 문장이죠. 4번 지속하는 자아에 대응하는 인상은 없다. 세 번째 단락 그러나 뒤쪽의 문장이었죠. 5번 인상에 근거하지 않는 실제적 관념은 없다. 이게 마지막 단락 쪽에서 필자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의 4개의 선택지는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지만 1번은 필자가 공격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첫 단락의 몇몇 철학자들의 견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발문처럼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아닌 것을 고른다면 답은 1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연습한 연습 1번, 2번, 3번은 다 5급 공채 기출에서 가지고 온 문제예요. 그 지문으로 지금 연습을 한 거고 난이도가 5급 공채가 민간 경력보다는 훨씬 어렵고요. 7급 공채가 출제될 난이도는 민간 경력과 비슷하게 출제되되 그거보다는 만약 다르게 시험이 출제가 된다면 조금 더 난이도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경력 문제만 푸셔서는 안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출제되고 있는 5급 공채라던가 민간 경력 기출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 중에 몇 개만 골라본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서는 안 되고요. 웬만하면 난이도를 높게 잡아놓고 어려운 지문으로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조금 난이도가 낮게 느껴질 수 있어서 편하게 푸실 수 있지만 쉬운 문제로만 연습을 하시면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좀 5급 공채 중에서 보실 만한 지금 우리가 입문 강의 수준에서 연습할 만한 거리들은 제가 가지고 와서 함께 다룰 거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초반에 어려우시더라도 좀 따라오시면 주어진 시간 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저와 같이 맞춰가는 과정으로 연습해 가시면 나중에는 충분히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 첫 번째 기본 핵심기의 소단원 1 부분을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하자라는 거는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